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오타쿠 인강. 오타쿠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타쿠 지식을 알려줄 오타쿠계의 일타 강사, 은퇴한 오타쿠 투머치토코 고요한 남자 고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네, 다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배워볼 만화 알리타 배틀 엔젤의 원작 총몽입니다. 요즘 알리타 배틀 엔젤이라는 영화 되게 핫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의 원작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게 원작이 어떻길래 이렇게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대감독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영화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를 보신 분도 아니면 아직 영화를 보기 전인 분들도 좀 영화 관람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몽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틀 엔젤 알리타라는 영화의 원작은 모두 아시다시피 총몽이에요. 지금 여기 적혀있죠? 총몽. 그럼 총몽 대체 어떤 뜻이냐? 이 총몽 모두 다 한문인데요, 이 총자는 총총자입니다. 빵야 빵야 할 때 쓰는 그 총이죠. 그럼 이 몽은 뭘까요? 당연히 꿈몽자겠죠? 그러니까 직역해서 얘기하자면 총의 꿈,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만화 왜 제목이 총의 꿈일까? 확실한 무언가는 없지만 일단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전쟁에서 쓰는 거죠? 전쟁에서 쓰는 무기, 뭐 병기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알리타 같은 경우가 사실 과거 화성에서 그런 병기로 쓰이던 사이보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은 알리타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몽 그대로 뭐 말 그대로 꿈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총몽이라는 제목은 알리타의 꿈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뭐 알리타에게 일어난 하나의 꿈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네요. 일단 총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총몽은 작가는 키시로 유키토입니다. 키시로 유키토 라는 작가고요. 이 총몽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첫 번째는 1부 총몽이죠. 이 1부 총몽은 1990년에 시작해서 95년까지 연재했습니다. 총 9권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부 총몽 라스트 오더, 총몽 라스트 오더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난 작품이고요. 총 19권입니다. 그렇다면 3부는 무엇일까요? 3부 총몽 화성전기 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재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총몽 아직 끝나지 않은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일부의 내용을 담았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인터뷰 같은 데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보신 분들 아니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사실 2부, 3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이야기만 알고 가면 영화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총몽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총몽은 일단 20세기 SF 만화의 교과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작인데요. 당연히 SF물이기 때문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면들이 있겠죠.
SF는 대부분 디스토피아적인 면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SF는 다 디스토피아적이냐? 이거는 SF물이 일단 발달하게 된 그 당시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은 후에 이런 SF 문학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 사회는 뭔가 핵무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황폐화된 그런 미래를 많이들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울한 미래, 망가진 도시 이런 것들이 SF물에 많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총몽 같은 경우는 이 디스토피아적인 면에 플러스 사이버 펑크라는 장르가 함께 들어갑니다. 선생님 근데 디스토피아가 뭐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디스토피아.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 유토피아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유토피아는 다들 알고 계시죠? 뭔가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그런 이상향 그런 곳이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아주 쉽습니다. 디스토피아는 바로 유토피아의 반대예요.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다. 그렇다면 디스토피아는 어떤 세계일까요? 꿈과 희망이 없는 우울하고 뭔가 불행한 그런 세계가 디스토피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디스토피아에 사이버 펑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사이버 펑크는 대체 무엇이냐? 이 사이버 펑크라는 말은 일단 사이버 플러스 펑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라는 게 대체 뭐냐? 이 사이버라는 건 뭔가 하이테크, 이 하이테크놀로지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과학 기술력 이런 거 플러스 펑크는 하위 문화 같은 거예요. 일단 거리의 하위 문화. 그렇다면 어떨까요? 반항적이고 저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테크놀로지와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모습이 합쳐진 그런 게 사이버 펑크일 텐데요.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것, 이 하이 테크놀로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다가 기성세대나 구조 이런 것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이버 펑크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버 펑크 같은 거 다른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블레이드러너라는 작품 아시죠? 이 사이보그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블레이드러너 같은 게 사이버 펑크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하면 공각기동대도 사이버 펑크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키라. 블레이드러너, 공각기동대, 아키라 이런 작품들이 사이버 펑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볼까요? 이 블레이드러너 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블레이드러너 같은 경우에 무슨 내용이었죠? 이 안에 휴머노이드들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기계들이 있죠. 그 기계들은 원래 수명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구로 탈주한 몇몇의 휴머노이드들이 자신들의 4년밖에 없는 자신들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기존에 자신들을 만들었던 박사를 찾아가서 우리의 수명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성세대와 구조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 디스토피아와 사이버펑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총몽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총몽에서는 우주전쟁이 있었어요. 이 총몽의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었고요. 이 세계의 사람들은 화성 그리고 목성 여기까지 나가면서 이것들을 테라포밍이란 거 아시죠?
테라포밍하면서 화성과 목성까지 진출했습니다. 마치 기동전함 나데시코를 떠올리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나데시코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언젠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라포밍이라는 게 무엇이냐?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만화 있었죠. 테라포마스. 그걸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성이나 목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테라포밍입니다. 자, 이 총몽의 세계관 안에서는 화성과 목성까지 테라포밍을 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주전함 같은 게 등장하겠죠. 우주전함. 그럼 우주전함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럼 우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주전쟁 때문에 지구는 아주 황폐해졌어요. 화성도 망하고 목성도 망하고 달에서의 싸움에서도 모두 망하고 인류 자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되어 있던 지구도 함께 멸망해 가는 거죠. 그런 우주 전쟁이 있은 후 200년이 흐릅니다. 그것이 2000년? 200년이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총몽 1권이 시작할 때 배경이에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 있었고 우주 전쟁으로 인해서 그 문명은 모두 멸망했다. 그리고 나서 200년이 흐른 후에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가 총몽입니다. 자, 이 총몽의 세계에는 고철마을, 여기가 일단 주 배경이 돼요. 고철마을, 그리고 고철마을과 반대로 공중에 떠있는 자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자렘은 유토피아예요. 고철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자렘은 유토피아입니다. 고철마을은 자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는 이런 자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자렘이죠. 이 밑에 마을이 있고 여기가 고철마을. 여기가 왜 고철마을이냐? 자렘에서 필요 없는 고철들, 쓰레기들을 버리면 그것이 쌓이는 곳이 바로 고철마을입니다. 이 고철마을에는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팩토리는 무엇이냐? 짜잔짜잔짠, 관공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관공서 같은 팩토리가 있는데 이 팩토리가 하는 일들은 주로 이 고철마을에서 생산된 그런 생산품들, 그리고 식량들, 이런 것들, 인류에게 필요한 이런 자원들을 고철마을에서 생산해서 자렘으로 올려보내는 일을 하는 게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고철마을은 자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자렘은 부유한 자본가예요. 이 자렘은 부유한 자본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가난한 노동자다.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부유한 자본가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철마을과 자렘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 총몽을 보자마자 바로 생각났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이 바로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입니다. 메트로폴리스는 1927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세계 최초로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흑백의 무성 영화죠. 이 메트로폴리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총몽과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합니다. 메트로폴리스의 세계에는 지상과 자상? 메트로폴리스의 세계에는 지상과 지하, 이렇게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는 아주 고층 빌딩, 엄청난 과학기술, 그러면서 여기 부유한 자본가들이 살고 있다. 지하는 어떨까요? 지하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이 안은 노동자. 어떤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
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노동자들은 이 지하에서 엄청나게 일해요. 완전 힘들게. 그렇게 생산한 모든 물건들 어디로 가느냐? 지상의 부유한 자본가들에게 갑니다. 이게 바로 방금 설명한 자렘과 고철 마을의 모습 그대로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총몽의 작가 히시로 유키토 씨께서 아무래도 이거는 SF 상에서 SF 세계에서 아주 큰 클리셰니까요. 이 메트로폴리스의 세계관을 조금 오마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총몽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이 총몽의 세계에는 사이보그와 인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이보그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에 교집합. 자, 이 사이보그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인데요. 이 세계에는 되게 특이한 게 경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 경찰이 왜 없을까요? 경찰이 왜 없을까? 아니, 이 마을이 굴러가려면 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왜 없을까? 이 마을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일단 관공서라고 아까 불렀죠? 팩토리가 해요. 팩토리. 근데 이 팩토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자렘으로 물자를 보내는 거,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고철 마을이 어떻게 되든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철 마을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럼 자렘으로 물자를 보내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요.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고철 마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헌터 워리어. 이 헌터 워리어라는 직업입니다. 이 헌터 워리어 뭐냐? 수배자들이 있겠죠? 이 고철 마을에도 죄를 지은 수배자들이 있어요. 이 수배자들을 사냥하는 민간 업체죠. 민간 현상금 사냥꾼이다. 이 민간 현상금 사냥꾼인 헌터 워리어들 덕분에 고철 마을의 치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오직 자렘만을 위해서 고철 마을이 존재하는 세계, 이게 총몽의 배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렘은, 이 공중도시 자렘은 고철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선 동경의 대상, 유토피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철 마을 주민들은 자렘으로 갈 수 없고 영원히 자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자렘, 그냥 보이기에는 유토피아인데 이 고철 마을은 디스토피아고, 과연 자렘이 유토피아일까? 이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에서는 자렘이 유토피아로만 보입니다. 게다가 자렘 모습 제대로 나오지도 않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이 자렘에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렘이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자렘의 사람들에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자렘인들은 모두 이렇게 자렘인들이 있죠. 안녕, 난 자렘인이야. 자렘의 사람들은 이마에 표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식. 근데 이 표식이 뭐냐? 마치 중성화 마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자렘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성인식이라는 걸 해요. 성인식을 하면 뭘 하냐? 이 자렘인들의 뇌를, 이렇게 머리를 까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있던 뇌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뇌에 남아있던 기억을 작은 칩 속에 넣어요. 작은 칩 속에 저장하고 다시 이 머릿속에 칩을 넣어준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모두 뇌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뇌가 없는 사람들, 이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그 중성화 마크, 자레민의 증표, 이마의 표식을 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뇌 어디로 가냐? 뇌를 왜 꺼내는 걸까요? 이 뇌는 생체 실험에 쓰입니다. 대체 어디서 하는 생체 실험이냐? 이 자렘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달려 있다 그랬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쭉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대기권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나오겠죠. 우주에 보면 자렘과 거의 똑같은 모양의 공중 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예루예요. 예루. 예루와 자렘? 그렇습니다. 예루와 자렘 둘이 합치면 예루살렘이 되죠. 놀랍죠? 이 예루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렘의 사람들을 실험체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렘의 사람들의 뇌를 꺼내가서 예루에서 실험하고 이 안에 넣어둔 칩으로 자렘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자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유토피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렘은 고철 마을을 지배하고 자기들이 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위에는 예루라는 도시가 하나 더 있고 자렘은 예루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꼭대기, 요즘 유행어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자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자렘이 사실은 피라미드의 중간층이고 진짜 꼭대기에는 예루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렘의 비밀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총몽의 세계관 알아봤고요. 이 세계관을 갖고 이제 총몽의 이야기,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총몽의 스토리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몽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주인공 갈리. 갈리? 갈리가 누구죠? 주인공 알리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갈리가 이코르 알리타다. 원작에서 알리타의 이름은 갈리예요. 근데 왜 영화에서 알리타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알리타라는 거 이 총몽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바뀐 이름 베트렌젤 알리타다. 총몽이 미국에 갔을 때 바뀐 이름이 베트렌젤 알리타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도 알리타다. 그냥 로컬라이징 된 겁니다. 로컬라이징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로컬라이징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한국, 일본에서 한국으로 어떤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 이런 매체들이 넘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요즘은 크게 이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자고요. 과거에 TV에서 했던 만화들 원제목이 일본과는 다르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거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 TV, MBC에서 했던 만화 중에 로봇 수사대 K캅스라는 작품 아실 겁니다. 이 로봇 수사대 K캅스 같은 경우가 원래 제목은 제이데커예요. 제이데커. 이 제이 뭘까요? 재팬이죠. 그러면은 이 만화를 그대로 한국에 갖고 오면서 얘 이름을 제이데커, 물론 제이데커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목을 그냥 이대로 놔둘 건가? 제이데커라고. 아니죠. K 코리아, K를 붙여서 K캅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이게 로컬라이징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러브 코미디가 있어요. 러브 코미디 만화 뭐가 있었냐? 러브 인 러브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아카마츠 켄 작가의 러브 인 러브. 이 만화 같은 경우는 원래 제목은 러브 히나예요. 러브 히나. 근데 이 러브 히나가 한국으로 오면서 러브 인 러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만화를 찾아서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 같은 경우도 한국으로 오면서 달빛 천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나라에, 이 만화가 수입된 나라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목이나 아니면 등장인물들의 이름 이런 거를 지역에 맞게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이 로컬라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타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로컬라이징을 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은 이 알리타 베트렌젤을 보고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영화에서는 알리타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원작 만화에서는
갈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리에 대한 설명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갈리는 고철마을의 쓰레기 더미에서 이드에게 발견되어서 살아납니다. 이 이드는 사이보그 의사예요. 이드가 사이보그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이보그를 고치거나 만드는 의사입니다. 이는 사이보그 의사고요. 이 사이보그 의사인 이드가 고철마을의 쓰레기 더미에서 머리와 심장만 남은 갈리를 줍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구실로 데려가 갈리를 살려내죠. 그렇게 팔다리 몸통을 갖고 살아난 갈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 갈리에게 이드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갈리예요. 이 갈리는 뭐냐? 원래 이드가 기르던 고양이 이름입니다. 그 고양이는 남자 고양이였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따위예요. 갈리. 아무리 봐도 이 여자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에서 이름을 알리타라는 더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갈리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갈리는 고철마을의 쓰레기 더미에서 이드에게 발견되어서 새로운 몸을 얻었고, 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드가 갈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갈리는 이드의 보호 아래 이드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 가보도록 하죠. 뿅! 자, 다음으로 설명할 인물 이드 다이스케입니다. 이거 제가 절대로 대충 그린 거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뿅! 이 이드 다이스케는 사이보그 의사예요. 사이보그 의사. 사이보그를 고쳐주는 사이보그 의사다. 그리고 이 이드 다이스케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갈리를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서 구해준 인물입니다. 이 이드 다이스케에게는 하나의 큰 비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레민들은 모두 이마에 표식이 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드의 이마에 표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과거에 자레민이었다는 증거죠. 이드 다이스케 같은 경우는 자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고철마을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 이드 다이스케는 사이보그 의사이지만 다른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헌터 워리어라는 또 다른 직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철마을에는 경찰이 없기 때문에 헌터 워리어라는 그런 민간의 현상금 사냥꾼들이 있다. 이드 다이스케도 바로 그 민간 현상금 사냥꾼인 헌터 워리어입니다. 이드 다이스케 사이보그 의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왜 헌터 워리어까지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2부에서 영화와 비교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음 등장인물 바로 마카쿠입니다. 이 마카쿠, 영화에 마카쿠? 이런 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이 마카쿠 영화판 이름은 그로우시카예요. 그로우시카. 아무래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라이징에 의해 이름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로우시카. 이 마카쿠의 카쿠, 뿔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뿔을 달고 있는데요. 이 마카쿠는 아주 흉폭한 악당입니다. 영화에선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원작에서는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의 뇌를 막 뜯어 먹어요. 이렇게 강아지 뇌도 막 먹으려고 하고요. 아주 흉폭하고 난폭하고 나쁜 범죄자입니다. 근데 이 마카쿠 원래부터 그냥 나쁜 놈이었냐? 마카쿠는 사실 이 고철 마을의 지하도 안에 살던 아주 작은 소년이었어요.
이 아주 작은 소년이었던 마카쿠가 노바라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에 의해서 마카쿠라는 괴물 같은 모습의 사이보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은 마카쿠가 온갖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바로 이걸 누가 잡느냐? 갈리가 잡습니다. 갈리도 이들을 따라서 헌터 워리어가 돼요. 헌터 워리어가 된 갈리가 첫 번째로 목표로 삼은 게 바로 이 마카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투력 측정기라고 볼 수 있겠죠. 피콜로나 베지터처럼요. 이 마카쿠 같은 경우가 그냥 전투력 측정기는 아닙니다. 이 총몽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노바라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 노바는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이 총몽이라는 작품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마카쿠가 사실은 갈리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큰 힘을 갖고 있던 마카쿠가 자기한테 대항하는 갈리를 보고 그 와중에 갈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사라졌죠. 그럼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바로 유고입니다. 유고는 고철마을의 소년이에요. 이 유고는 고철마을의 소년인데 자렘에 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렘, 이 지긋지긋한 디스토피아에서 떠나서 유토피아인 자렘으로 가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이 꿈을 유고가 꾸기 시작한 건 어떤 사건 때문인데요. 유고에게는 사실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의 꿈은 무엇이냐? 자렘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 그것이 유고의 형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고의 형은 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열기구를 타고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자렘을 보겠다. 그런데 이 고철 마을에는 금기시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총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중을 날면 안 된다. 하늘을 나는 것이 아주 큰 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기구 어떨까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걸리면 사형이 될지도 모르는, 아니죠, 무조건 사형이 되는 이런 범죄를 꿈꾸고 있는 형을 옆에서 보고 있던 형수가 온 가족이 모두 사형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형을 팩토리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형은 열기구를 다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형 되게 되는 거죠. 그런 형수는, 이 형을 찌른 형수는 사실 유고를 보살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 형을 신고한 형수 밑에서 유고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고는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유고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벡터라는 인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유고는 벡터를 찾아가고요. 벡터는 유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모아라. 그러면 널 자렘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고는 신나게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옳은 일을 해서는 많이 모을 수 없겠죠. 사이보그들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 사이보그를 습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고철 마을에는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보그 부품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부품 무엇이냐? 바로 척추. 유고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사이보그를 만나요. 이 사이보그에게 유고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손님, 공짜로 서비스로 기름칠을 해드리는데요. 한번 받고 가시죠. 그러면 이 사이보그가 좋아, 좋다고 유고를 따라가죠. 그럼 이제
기름칠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순간 뒤에서 전기 충격기로 사이보그를 멈춰버립니다. 그럼 바닥에 이렇게 사이보그가 쓰러지겠죠? 바로 그때 유고가 이 사이보그의 척추를 모탈 컴뱃에서 척추 뽑아내듯이 쭉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팔아요. 암시장이. 그렇게 유고가 계속 돈을 버는데요. 그러던 중 유고가 어떤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 누구일까요? 그 소녀가 바로 갈리. 갈리는 유고를 만나고 유고에게 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고는 갈리의 첫사랑인 거죠. 그러던 중 갈리가 유고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나는 자렌에 가고 싶어.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어. 그때부터 갈리도 헌터 워리어로서 일하며 원래 헌터 워리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헌터 워리어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유고에게 갖다 주겠다. 그리고 나도 같이 자렘으로 가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고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뒤에서 스토리 설명하면서 더 하기로 하고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인물 바로 저슈건입니다. 저슈건은 이 고철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모터볼의 챔피언이에요. 이 모터볼이란 스포츠 대체 무엇이냐? 사이보그들이 출전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사이보그들이 몸으로 하는 F1 레이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터볼이라는 볼이 있어요. 막 이렇게 생긴 볼인데 이 볼을 들고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이 이기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냥 레이싱이 아니죠. 이 볼을 들고 달리는 트랙을 도는 이 사이에 서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모터볼을 들고 달립니다. 슝슝. 그럼 뒤에서 B라는 친구가 나타나요. 심지어 무기도 허용이 됩니다. 이 B라는 친구가 이제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A라는 친구가 대가리가 날아가죠. 그럼 모터볼은 밑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 B가 모터볼을 주워서 달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상대를 공격해서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후에 2명이 남았을 경우 레이싱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한 놈이 남을 때까지 서든 데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모터볼을 갖고 살아남은 놈이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이 모터볼 굉장히 고철 마을에서 인기가 있고 팩토리에서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장려하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이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이 정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3S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전두환 정권에서 밀었던 3가지 스크린, 섹스, 그리고 스포츠, 이것들을 합쳐서 3S라고 하는데요. 이 3S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중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대중들의 눈을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 3가지 3S로 돌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권을 주무르도록 하려는 그런 계략인 겁니다. 모터볼도 마찬가지예요. 고철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모터볼에 한눈이 팔려 있을 때 자렘은 계속해서 자기들 멋대로 고철 마을을 조종하고 고철 마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모터볼입니다. 이 모터볼의 챔피언 저슈건. 이제 저슈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저슈건은 원래부터 모터볼 선수였어요. 근데 모터볼 경기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몸에 박살이 났어요. 우왕 990. 몸에 박살이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 저슈건을 개조해서 구해준 게 바로 더스틴 호바. 더스틴 호바? 아까 마카쿠 이야기할 때 나왔죠?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 더스티 노바가 저슈건을 개조해서 엄청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슈건은 모터볼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슈건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확실히 그림 그리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좀 대충 그리게 되는군요. 자, 다음 캐릭터 디스티 노바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더스티 노바라 그러는데 실수입니다. 디스티 노바입니다. 자, 이 디스티 노바 아까 마카쿠 이야기할 때도 나왔고 저슈건 얘기할 때도 나왔고 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주 미친놈입니다. 과학에 미쳐있어요. 그래서 마카쿠를 개조하고 저슈건을 개조하고 하면서 자신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바에게도 아주 큰 비밀이 있죠. 이마에 이 표시 뭐라고 했죠? 바로 자레민. 그렇습니다. 노바도 자렘에서 온 자레민입니다. 이 디스티 노바 같은 경우는 자렘의 큰 비밀을 알고 고철 마을에 내려왔어요. 그 비밀이 뭐냐? 아까 설명해드렸죠? 자레민들은 뇌가 없다. 이런 아주 큰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티 노바 자체는 뭔가 악의가 없어요. 뭘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하려고 한 건 단 한 가지, 연구. 무슨 연구? 카르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연구 재료로 쓰려고 마카쿠한테도 힘을 주고 저슈건한테도 힘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팡이라는 인물에게도 원래 갈리가 갖고 있었던 광전사 슈트를 주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디스티 노바. 이 나머지는 스토리 설명하면서 좀 가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되게 큰 흑막으로 나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스토리 설명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길게 왔습니다. 이번에 스토리는 아주 간략하게 가보도록 하죠. 저도 힘이 좀 빠집니다. 이 총몽 같은 경우는 되게 한 권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권에 기, 승, 전, 결 이 모두 담겨져 있다. 이런 호흡으로 한 권을 만들어낸다. 보통의 만화 같은 걸 봤을 때 뒤쪽에 다음 화에 넘어갈, 다음 권에 이어질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카페베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기 마련인데 이 총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권에서 딱 끝, 그 이야기. 다음 권은 또 다른 이야기.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할 때도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영화 할 때는 4개의 에피소드, 총몽 1부에 4개의 에피소드를 이용해서 알리타 배틀엔젤을 만들었다 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권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아주 편하겠죠. 자, 일단 이 에피소드 4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갈리와 이드의 만남. 갈리와 이드가 만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겠죠. 두 번째 에피소드, 헌터 워리어가 된 갈리와 마카쿠의 싸움.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 갈리와 유고의 만남, 그리고 둘의 사랑. 네 번째 에피소드, 모터볼에 출전한 갈리와 챔피언 저슈건의 대결. 모터볼에 참가한 갈리와 챔피언인 저슈건의 대결.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에피소드가 4권까지 내용이고 알리타 배틀엔젤의 영화 내용입니다. 조금씩 풀어서
각 에피소드를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갈리와 이드의 만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철 마을의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이드가 갈리를 줍고요. 그리고 갈리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드가 이상해요. 밤만 되면 이드가 밖으로 나가 막. 그리고 나서 이드가 돌아오면은 알리타, 갈리에게 팔이 생기고, 또 하루 나갔다 오면 갈리에게 발이 생기고, 갈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드가 또 어김없이 밖을 나서는데, 이때 갈리가 뒤에서 이드를 쫓아요. 근데 이드가 뭘 하고 있느냐? 갑자기 커다란 해머를 들고 저쪽에서 오고 있는 여자 사이보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갈리는 이드를 말리죠. 이드! 나 때문에 이럴 필요 없어. 나 때문에 범죄자가 되면 안 돼!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사이보그가 더민이었어요. 그 여자 사이보그가 다른 여자 사이보그를 해치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드는 그 사이보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나간 헌터 워리어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드의 비밀을 알게 된 갈리는 현장에서 이드를 도와 같이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던 기억, 바로 고대 화성에서 쓰던 기술인 기갑술의 기억을 끌어내는 겁니다. 싸움으로써 점점 과거의 기억을 얻어가는 갈리. 그래서 갈리는 자신도 헌터 워리어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헌터 워리어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상대로 집은 게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 마카쿠와의 싸움입니다. 마카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망나니 범죄자였어요. 길에서 사람들의 뇌를 습격하고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헌터 워리어들이 그를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갈리는 자신의 헌터 워리어 데뷔전으로 마카쿠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마카쿠에게 도전한 갈리, 그러나 보기 좋게 깨지죠. 그런 갈리를 이드가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그럼에도 이드도 부상을 입고 도망가게 되고, 마카쿠도 큰 부상을 입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드는 갈리에게 새로운 몸을 줘요. 그게 바로 광전사 슈트라는 건데요. 이 광전사 슈트는 이드가 어느 날 떨어져 있는 화성의 우주전함 속에서 발견한 물건입니다. 아주 강력한 화성의 고대 병기예요. 이것은 갈리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갈리는 사실 과거에 화성 출신의 사이보그 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갈리는 과거에 이 광전사 슈트와 같은 몸을 갖고 전투에 임했겠죠. 그래서 이드는 이 광전사 슈트를 갈리에게 주고요. 마카쿠도 다른 모토볼 선수의 몸을 빼앗아 갈리와 싸웁니다. 그리고 광전사 슈트를 입은 갈리에게 당합니다. 여기서 마카쿠가 전투력 측정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에피소드, 갈리와 유고의 만남. 갈리는 우연히 고철 마을에서 유고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고와 갈리는 급속도로 친해지고요. 어느 날부턴가 갈리가 유고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고한테 하나 이야기를 들어요. 유고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렘에 갈 거야. 돈을 모아서 자렘으로 떠나는 게 나의 꿈이다. 그 순간 그 유고의 꿈이 갈리의 꿈이 됩니다. 갈리도 헌터 워리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유고에게 줘서 자신도 함께 자렘에 가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이드에게 합니다. 근데 이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이드는 자렘인이었으니까. 이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모아서는 자렘으로 갈 수 없다는 걸. 그러던 중 자팡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자팡은 헌터 워리어가 된 갈리에게 아주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팡이 유고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고는 다른 사이보그들의 척추를 뽑아서 그걸 판 돈으로 자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팡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유고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팩토리에서는 유고에게 현상금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자팡이 갈리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유고는 이제 현상범이 되었다. 너가 유고를 죽여야 한다. 갈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것이 바로 현실이니까요. 이제 갈리는 유고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갈리는 유고를 죽일 수 없죠. 이때 다른 헌터 워리어가 나타나 유고를 공격하고 유고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갈리는 생각해요. 유고를 사이보그로 살려야겠다. 이드에게 데려가면 유고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생명 유지 장치에 유고의 머리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이드를 찾아가던 와중에 자팡을 만나게 되고요. 자팡과 함께 팩토리 관계자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자팡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갈리가 유고를 죽이지 않았다. 생명 유지 장치에 유고를 연결했구나. 그래서 자팡이 직접 유고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철 마을에는 몇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헌터 워리어는 다른 헌터 워리어가 사냥한 다른 사냥감을 뺏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고를 죽이려던 자팡의 모습은 팩토리의 관계자들에게는 사냥감을 뺏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팡은 팩토리 관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갈리는 무사히 유고를 이드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드는 유고를 살려줘요. 그렇게 사이보그의 몸을 얻어 되살아난 유고. 유고는 사이보그의 몸을 얻고 자기를 자렘에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벡터를 찾아가는데요. 그때 벡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진짜로 그 많은 돈을 모아올 줄 몰랐다. 자렘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 한 가지 자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의 뇌, 손, 발, 장기 이렇게 해체된 몸으로만 자렘에 갈 수 있다. 유고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유고는 그냥 맨몸으로 자렘에 오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렘은 이렇게 맨몸으로 올라오는 녀석들에게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자렘은 고철마을과 연결된 파이프가 있는데요. 유고는 그 파이프를 타고 자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파이프를 타고 올라오는 자들에게 자렘은 분쇄 링, 이렇게 파이프에 분쇄기가 달린 링이 내려옵니다. 이걸로 유고를 막으려고 하죠. 그 전에 갈리가 소식을 듣고 유고를 말리러 옵니다. 유고는 갈리의 설득을 듣고 갈리와 함께 고철마을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때마침 내려오는 분쇄 링을 피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렇게 유고는 죽게 되고 갈리는 멘탈이 나간 채 집을 나가게 됩니다. 가출 소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 갈리는 집을 나와서 모토볼 선수가 되어 싸우면 싸울수록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고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위해 모토볼 선수가 됩니다. 이드는 집을 나간 갈리를 찾아 헤매고요. 갈리가 모토볼 선수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드는 우연히 길에서 어떤 소녀를 구해주는데 그 소녀가 바로 모토볼 챔피언인 저슈건의 여동생이었고, 이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갈리가 챔피언에게 박살이 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슈건을 도와 갈리와 싸우게 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 아직 영화에선 나오지 않았는데요. 영화 내용은 조금 원작과 다르기도 하고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알리타의 두 번째 영화를 위해 남겨두기로 하죠. 그럼 오늘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을 보기 위한 원작 총몽의 간단한 세계관과 등장인물, 그리고 영화가 원작으로 삼은 4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알리타 영화와 원작 총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